안녕하세요. 오늘은 ref, out, in 이 세 키워드의 차이를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참조로 넘긴다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왜 세 개나 필요할까요?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큰 구조체를 다룰 때 반드시 만나는 주제죠.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쉬운 비유로 시작해 봅시다. 친구에게 내 사물함을 맡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ref는 열쇠 줄게. 안에 뭐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넣고 빼도 돼. 단 이미 뭔가 들어있어야 해 라는 약속입니다. 양방향 읽기와 쓰기죠. out은 빈 사물함 열쇠 줄게. 네가 반드시 뭘 넣어줘야 해. 지금은 비어있어 라는 쓰기 전용 출구입니다. 그리고 in은 열쇠 줄게. 안에 뭐 있는지 보기만 해. 절대 건드리지 마 라는 읽기 전용 접근이죠. 셋, 다열쇠, 즉 참조를 주지만 맺는 계약이 서로 다릅니다. 이 그림이 세 키워드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은 호출자 스택이고 오른쪽은 피호출자 스택입니다. 값 전달은 붉은 상자로 64바이트 구조체 전체가 새로 복사되죠. 반면 ref, out, in은 모두 8바이트 포인터만 넘기기 때문에 원본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값 타입이라도 이 세 키워드를 쓰면 스택에 복사본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얼마나 복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원본을 건드릴 수 있느냐 라는 계약의 차이입니다. 이제 각 키워드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봅시다. ref는 원본 변수의 위치를 그대로 넘깁니다. 메서드 안에서 값을 읽을 수도 새 값을 쓸 수도 있고 호출 전에 반드시 초기화되어 있어야 하죠. out은 메서드가 결과를 여기에 담아 돌려준다는 계약입니다. 호출 시 변수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메서드는 반환 전에 반드시 값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는 읽기 전용 참조로 넘기되 메서드 안에서 수정하지 못합니다. 큰 값 타입을 복사 없이 넘기면서 건드리지 않겠다는 계약을 명시하는 거죠. 자, 이 코드를 함께 보시죠. 라지 스트럭트는 버블 8개, 약 64바이트짜리 구조체입니다. 먼저 11번째 줄을 보세요. 바이 밸류 메서드는 라지 스트럭트를 값으로 받습니다. 호출될 때마다 구조체 전체가 스택에 복사되죠. 이어서 17번째 줄의 바이 ref를 보시죠. 레프라지 스트럭트로 받아서 관리 포인터를 통해 원본의 x를 직접 수정합니다. 이어서 23번째 줄의 바이 out을 보시죠. out 라지 스트럭트로 받고 있는데 메서드 안에서 반드시 s에 무언가를 할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s 디폴트로 먼저 초기화하고 x의 값을 써주고 있죠. 그리고 30번째 줄의 바이는 in 라지 스트럭트로 받아서 읽기만 합니다. 만약 여기서 s.x백 같은 코드를 쓰면 컴파일러가 바로 에러를 내죠. 근데 메서드의 시그니처는 소스 코드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컴파일된 IL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바이 밸류는 밸류 타입 라지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여섯 번째 줄의 바이 ref는 라지 스트럭트에 앰퍼샌드가 붙은 관리 포인터 타입을 받습니다. 11번째 줄의 바이 out은 똑같은 포인터인데 앞에 out이라는 메타데이터 속성이 붙어있죠. 14번째 줄의 바이에는 in 속성에 is read only attribute라는 커스텀 속성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값 전달과 참조 전달 사이에서는 오버로딩이 되지만 ref, out, in 세 키워드끼리는 서로 오버로딩할 수 없습니다. 방금 IL에서 본 것처럼 세 키워드 모두 CLR 시그니처 수준에서는 동일한 관리 포인터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 예시처럼 같은 타입에 대해 ref 헤드와 out 헤드를 동시에 선언하면 CS0663 에러가 납니다. out이나 is read only 속성은 컴파일러 힌트일 뿐 시그니처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반대로 void head int p와 void head ref int p는 시그니처가 다르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어싱크 메서드나 일드 리턴을 쓰는 반복기 블럭 안에서는 ref, out, in 4개 변수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서드가 await가나 일드 지점에서 제어권을 반환하는 순간 스택 프레임이 닫힐 수 있는데 이때 관리 포인터가 가리키던 원본 변수의 수명이 먼저 끝나버리면 댕글링 참조가 되어 GC 안전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이 두 예시가 그 제약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에 어싱크 태스크 배드 어싱크에 ref int 카운터를 선언하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이터레이터 블럭에서 in 라지 스트럭트 s도 마찬가지죠. 유니티에서 어싱크, await가나 유니태스크로 코루팅 대안을 쓸 때의 제약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비동기 경계 바깥에서 참조 연산을 끝내고 비동기 쪽에는 값으로 전달하는 거죠. 호출부 작성 방식에서도 새 키워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레프 아웃은 이 인수가 메서드 안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호출부에서도 반드시 키워드를 명시해야 하죠. 반면 이는 부작용이 없으므로 호출부에서 생략해도 컴파일 됩니다. 이 호출부 예시를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레프와 아웃은 키워드를 붙이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줄처럼 인 키워드 없이 get magnitude v로만 써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in으로 추론해줍니다. 다만 다섯 번째 줄처럼 명시해주면 코드 리뷰에서 참조 전달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 가독성이 좋아지죠. 이 모호함을 해결하려고 C#12에 ref read only 매개 변수가 도입되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룹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들여다봅시다. ref, out, in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관리 포인터입니다. ECMA-335 규격에서는 바이레프라고 부르죠. C++의 네이키드 포인터와는 다르게 세 가지 안전장치가 붙습니다. 첫째, GC가 대상 객체가 이동해도 포인터를 자동으로 갱신해주고, 둘째, 타입 캐스팅이 제한되며, 셋째, 이미 사라진 스택 변수를 가리키지 않도록 수명을 컴파일러가 검증해줍니다. 이 표가 관리 포인터와 비관리 포인터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GC 추적을 보세요. 관리 포인터는 GC가 대상 이동 시 주소를 자동으로 갱신하지만 비관리 포인터는 GC가 인식하지 못해서 픽스드로 핀을 고정해야 하죠. 유니티에서 네이티브 어레이의 내부 버퍼를 언세이프로 다루는 코드가 픽스드나 아토믹 세이프티 핸들과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코드에서는 관리 포인터만 쓰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관리 포인터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호출자 스택 프레임으로 주소 A에 64바이트짜리 라지스트럭트 원본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 출자 바이 인 메서드의 스택을 보세요. S는 관리 포인터로 실제로는 8바이트짜리 값으로 주소 A만 담고 있죠. 복사는 일어나지 않고 포인터는 원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인 속성과 이즈리드 온리 값도 있어서 S.X의 값을 쓰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에러로 처리합니다. 자, 이제 호출부 IL을 보면서 값 전달과 참조 전달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핵심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값 타입을 값으로 넘길 때는 LD로 즉 로컬 값 로드를 쓰고 참조로 넘길 때는 LD로카 즉 로컬 주소 로드를 씁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복사 여부를 가르죠. 소스 코드 쪽을 먼저 볼까요? call all 메서드는 데이터라는 라지스트럭트를 만들고 네 가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일곱 번째 줄은 값 전달, 여덟 번째 줄은 ref, 아홉 번째 줄은 out의 인라인 선언, 그리고 열 번째 줄은 in 전달이죠. 소스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컴파일된 IL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call all의 IL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젤루스로 줄 이닛을 보세요. 데이터와 아웃 리절트가 로컬 0번과 1번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 ldroca.s0을 보시죠. 데이터의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inetobj로 0 초기화. 11번째 줄에서 stfld로 data.x에 1.0을 쓰고 있죠. 이어서 바이밸류 호출은 ldroc 제명으로 값 전체를 복사하고 나머지 세 호출은 모두 ldroca.s0 에코로 주소만 로드합니다. 64바이트 복사와 8바이트 포인터 로드의 차이죠. 이 표가 주소 로드 3종 세트입니다. 무엇의 주소를 넘기느냐에 따라 IL 명령이 달라집니다. 로컬 변수의 주소는 ldroca, 매개 변수의 주소는 ldr가, 인스턴스 필드의 주소는 ldf, lda, 배열 요소는 ldllem하죠. 디컴파일러로 IL을 볼 때의 니 명령이 보이면 참조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ldroc, ldrg, ldfld, ldlm이 보이면 값 복사죠. 이 예시가 각 명령의 발생 시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로컬처럼 지역 변수를 넘기면 ldroca, 네 번째 줄에 인커밍처럼 받은 매개 변수를 재전달하면 ldr가, 다섯 번째 줄에 밑줄 필드처럼 인스턴스 필드를 넘기면 ldf, lda, 여섯 번째 줄의 배열 요소 몬스터즈 i는 ldlem마가 나옵니다. 참고로 프로퍼티는 필드가 아니라 get 밑줄 스테이트 메서드 호출이라 직접 주소를 뽑을 수 없고 임시 로컬에 반환값을 담은 뒤 그 주소를 넘기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게 뒤에서 다룰 5.3절 함정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ref와 out의 메타데이터 차이를 짚고 넘어갑시다. 런타임은 ref와 out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리 포인터 시그니처에 대해 둘 다 같은 IL이죠. 다른 것은 메서드 파라미터 메타데이터에 붙은 out 속성 하나뿐입니다. 이 두 줄이 차이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줄의 byRef는 그냥 value 타입 라지스트럭트 관리 포인터를 받고 네 번째 줄의 byout은 앞에 out이 붙죠. 이 차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호출자 검증 측면에서 아웃 파라미터는 호출 전에 초기화 안 해도 된다고 허용되고, 둘째, 메서드 내부 검증에서는 정상 반환 전에 반드시 할당하라고 강제됩니다. CLR은이 속성을 읽지 않습니다. 오직 C#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검사할 때만 쓰이죠. IL 레벨로 내려가면 계약은 사라지고 관리 포인트만 남는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갑시다. 유니티 FS에서 언제 무엇을 쓰느냐? 이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큰 구조체를 수정 없이 읽기만 할 때는 in이 기본입니다. 복사 비용을 제거하고 수정 안 한다는 계약을 명시할 수 있죠. 여러 값을 반환하거나 초기화 전용 결과를 돌려줄 때는 out이 적합합니다. 구조체의 특정 필드를 제자리에서 수정해야 할 때는 ref를 쓰고요. 반면 int, float, 불처럼 작은 값 타입은 그냥 값 전달이 낫습니다. 8바이트 포인터가 이미 int 4바이트보다 크거든요. 구체적인 유니티 시나리오를 봅시다. 업데이트에서 수백 마리 몬스터 상태를 순회할 때 큰 구조체를 값으로 넘기면 한 프레임에 수천 번의 복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프로파일러에서 보면 업데이트 루프의 CPU 시간 중 스트럭트 복사가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비포와 애프터 코드로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 코드를 먼저 볼까요? 몬스터 스테이트는 포지션, 로테이션, 헬스, 마나 등등을 담은 리드온리 스트럭트로 약 80바이트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약 80바이트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이 정도 크기면 매 호출마다 80바이트가 통째로 스택에 복사됩니다. 이 코드의 진짜 문제는 25번째 줄에 있습니다. 매 호출마다 80바이트 곱하기 3 즉 240바이트 복사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랜덤 몬스터, 런 AI, 체크 힐을 값 전달로 호출하고 있어서 한 몬스터당 240바이트가 낭비되는 겁니다. 몬스터가 500마리면 한 프레임에 12만 바이트의 불필요한 복사가 일어나는 거죠. 애프터 코드를 보시죠. 바뀐 건 키워드 하나씩 뿐입니다. 7번째 줄처럼 호출부에 in을 붙이고 메서드 시그니처도 in 몬스터 스테이트로 바꾸면 매 호출마다 8바이트 곱하기 34바이트 포인터 전달로 줄어듭니다. 240바이트가 24바이트로 무려 10분의 1이죠. IL 레벨에서도 비포는 LDLM 라지 스트럭트로 배열 요소 전체를 복사하는데 애프터는 LDLMA 라지 스트럭트로 배열 요소 주소만 전달합니다. 리드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방어적 복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웃의 정통 사용처는 try x 패턴입니다. 결과가 여러 개거나 실패를 불러 알리면서 성공시 값을 돌려줘야 할 때 쓰는 키워드죠. dictionary.trygetValue, int.trypass, physics.laycast가 대표적입니다. 이 예시가 아웃의 정석입니다. 두 번째 줄에 trygetTargetPosition은 불을 반환하고 outVector3force에 실제 위치를 담아 돌려줍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실패 시 포스 디폴트로 반드시 할당해야 하죠. 아웃 파라미터는 모든 경로에서 할당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줄의 호출부를 보세요. 아웃 벡터 3 타깃을 인수 자리에서 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C# 7.0부터 가능해진 인라인 선언이죠. 인라인 선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과거에는 벡터 3 타깃을 미리 선언한 뒤 트라이겟을 호출해야 했는데 C# 7.0부터는 인수 자리에서 바로 아웃 벡터 3 타깃 형태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짧아지고 변수 스코프도 깔끔해지죠. 결과에 관심 없을 때는 out 언더바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trypassS out 밑줄은 파싱 성공 여부만 필요할 때 쓰죠. ref의 정통 사용처는 제자리 수정과 스왑입니다. ref는 메서드가 외부 상태를 수정할 것임을 시그니처로 드러냅니다.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는 모호한 수정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 예시가 ref의 전형적인 쓰임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ref 몬스터 스테이트를 받고 네 번째 줄부터 새 몬스터 스테이트를 만들어 스테이트에 대입하고 있죠. 리드온리 스트럭트는 내부 상태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전체를 다시 만들어 대입하는 방식이 됩니다. 12번째 줄의 호출부를 보세요. apply damage ref monsters i 10f처럼 ref를 명시하면 monsters i가 실제로 변경됩니다. ref가 없으면 monsters i, apply damage monsters i, 10f처럼 다시 대입해야 해서 실수할 여지가 생기죠. 이제 함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함정은 방어적 복사입니다. 인의 핵심은 복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컴파일러가의 상태에서 스트럭트를 건드리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시 복사본을 몰래 만들어서 메서드에 넘깁니다. 이게 방어적 복사입니다. 언제 발생할까요? 리드온리가 아닌 스트럭트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죠. 나쁜 예를 먼저 보시죠. 뮤터블백은 리드온리가 아닌 스트럭트입니다. 네 번째 줄의 매그니튜드 메서드도 리드온리 한정자가 없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메서드가 내부 상태의 x, y, z를 바꿀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14번째 줄에 len 뮤터블에서 in 뮤터블 백 v로 받고 gccc v.magnitude lay2를 호출하면 놀랍게도 in인데도 여기서 v 전체가 복사됩니다. IL을 보면 함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에서 in value type 뮤터블 백 관리 포인터로 포인터를 받고 있죠. 그런데 8번째 줄을 보세요. .locals init에 0 value type 뮤터블 백, 즉 임시 복사본용 로컬이 잡혀 있습니다. 12번째, 13번째, 14번째 줄이 바로 방어적 복사의 핵심입니다. LDArg, 일로 V의 주소를 로드하고 LDOBJ 뮤터블 백으로 주소에서 스트럭트 전체를 읽어오고 strok.0으로 로컬에 저장하죠. 이 LDOBJ 더하기 strok 조합이 바로 방어적 복사입니다. 인으로 포인터를 받았는데 복사 더하기 로컬 할당 오버헤드만 추가된 셈이죠. 좋은 예는 read-only struct와 in을 함께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read-only 100을 read-only struct로 선언했죠. 내부 필드도 모두 read-only이고 magnitude 메서드도 상태를 바꿀 수 없음이 보장됩니다. 15번째 줄에 len read-only에서 in read-only 100 v로 받고 v.magnitude를 호출하면 복사 없이 직접 호출됩니다. IL 차이가 정말 명확합니다. 6번째 줄에 .locals init을 보세요. 플로트 32 하나만 있습니다. 반환값형이죠. 복사본 로컬이 없습니다. 그리고 9번째 줄 LDArg. 1로 V의 주소를 로드한 뒤 10번째 줄에서 곧바로 call instance 플로트 32 read only 100 magnitude를 호출하고 있죠. 포인터에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앞에 나쁜 예에서 보던 LDOBJ도 strok도 없습니다. IL 코드 크기도 20바이트에서 12바이트로 줄었죠. 체크리스트로 기억하세요. in parameters struct는 무조건 read only struct로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ref의 호출 전 초기화 필수 규칙입니다. 신입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죠. ref에 초기화 안 된 변수를 전달하면 CS0165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나쁜 예를 보시죠. 세 번째 줄에서 int x를 선언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modify with ref x로 넘기면 바로 컴파일 에러죠. ref는 이미 값이 있는 변수의 주소를 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int x0으로 초기화한 뒤 넘기면 됩니다. 반대로 out은 초기화 없이도 호출 가능하므로 결과만 받으면 되는 경우 n은 out이 더 적합하죠. 이것이 ref와 out을 구분해서 쓰는 실용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프로퍼티와 읽기 전용 필드의 in 전달 차이입니다. 두 번째 줄의 state는 프로퍼티로, 실제로는 getMit줄 state 메서드 호출입니다. 세 번째 줄의 direct는 읽기 전용 필드죠. 8번째 줄에서 do in c.state 호출하면 C# 7.2 이전에는 에러였고 7.2 이후에는 임시 복사본을 만든 뒤 그 주소를 in으로 넘깁니다. 결국 복사가 한 번 발생하죠. 반면 9번째 줄의 do in c.direct 필드 주소를 직접 전달하므로 복사가 없습니다. 유니티 하패스에서 in을 쓸 때는 필드 또는 지역 변수만 직접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유니티 특유의 함정입니다. IL2CPP 빌드는 C샵을 C++로 변환하는데 in이 C++의 const 레퍼런스로 번역되어 대부분의 경우 진짜로 복사가 제거됩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는 read only struct와 in 조합에서 최고 수준의 최적화를 수행하죠. 다만 모노 비헤이비어의 퍼블릭 필드는 인스펙터 노출을 위해 read only를 붙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컨테이너를 별도 read only struct로 분리하고 모노 비헤이비어는 그 구조체를 필드로 보관하는 패턴을 쓰면 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훑어봅시다. ref와 out은 C# 1.0부터 있었지만 사용성이 나빴습니다. C# 7.0에서 두 가지 큰 개선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out의 인라인 선언, 다른 하나는 디스카드 언더바입니다. 비포 코드를 볼까요? C# 6 이전에는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int x와 int y를 먼저 선언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트라이파스에 out x, out y로 넘기죠. 변수 선언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스코프가 불필요하게 넓어집니다. C# 7.0 이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int.tripasS out int x처럼 인수 자리에서 바로 out int x를 선언합니다. 변수 스코프가 if 블럭 내부로 자연스럽게 제한되죠. 그리고 8번째 줄의 디스카드 스타일처럼 out 언더바로 값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파싱 성공 여부만 필요하고 실제 결과값은 안 쓸 때 유용하죠. 그런데 두 스타일의 IL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올드 스타일과 인라인 스타일의 locals init을 비교해보세요. 둘 다 0int 32,
1인트 32로 로컬이 잡혀있고 ldlocal.s0으로 주소를 로드한 뒤 트라이파스를 호출하죠. 바이트 단위로 동일합니다. 즉, 인라인 선언은 순수한 문법 설탕입니다. 런타임 성능은 똑같고 가독성만 좋아지는 거죠. C# 7.2에서는 드디어 인 파라미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큰 스트럭트를 복사 없이 읽기 전용으로 넘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선책은 레프를 쓰고 메서드 내에서 쓰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건 계약이 아니라 약속일 뿐이었죠. 비포 코드를 보시죠. 복사하고 싶지 않아서 ref vector 3 v를 쓰고 있습니다. 함수 본문에서는 v를 읽기만 하지만 시그니처가 ref이기 때문에 호출자 입장에서는 혹시 v가 바뀌나? 라는 불안이 남죠.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애프터 코드는 inVector3 v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v를 수정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기 때문에 계약이 코드로 박혀 있죠. 이와 함께 read only struct와 ref read only 반환도 같은 C# 7.2에 도입되어 읽기 전용 시나리오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12에서는 ref read only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편리했지만 두 가지 모호한 지점이 있었죠. 첫째, 호출부에서 인 키워드 없이도 호출할 수 있어서 참조 전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rvalue, 즉 임시값도 받을 수 있어서 의도치 않은 복사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C# 12의 ref read only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ref read only vector 3 v로 선언했죠. 호출부를 보세요. 일곱 번째 줄의 get magnitude ref v는 ref 키워드가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ref를 생략하면 경고가 나고 아홉 번째 줄처럼 임시값을 전달하려 하면 rvalue만 받을 수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in과 il 레벨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ref read only는 반드시 실제 변수의 참조를 받는다는 더 엄격한 계약을 표현하죠. 새 API를 설계할 때는 ref read only가 의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므로 권장됩니다. C# 7.0과 7.2에서는 ref가 매개 변수 밖으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핫패스에서 자주 만나는 기능들이라 한 번에 훑고 가겠습니다. ref returns, ref locals, ref struct, 그리고 span까지요. 먼저 ref returns와 ref locals입니다. 첫 번째 줄의 getMonster는 ref monster state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return ref arr idx 로값이 아닌 관리 포인터를 반환하고 있죠. 일곱 번째 줄의 사용부를 보세요. ref monster state slot ref getMonster로 지역 변수의 ref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slot.health 10만 써도 arr3이 실제로 변경됩니다. 재대입이 필요 없죠. 배열 요소를 복사 없이 제자리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CLR은 ref safe 컨텍스트 규칙을 컴파일 타임에 강제하므로 이미 사라진 스택 프레임을 가리키는 일은 막힙니다. 다음은 ref struct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public ref struct stack only라고 선언했죠. ref struct는 스택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가 핵심 계약입니다. 박싱, 인터페이스 캐스팅, 오브젝트 대입, 일반 클래스나 구조체의 필드로 두기, 어싱크나 일드 지역 변수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C# 13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죠. 이 제약 덕분에 GC 오버헤드 없이 스택 메모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an-t, span은 내부적으로 ref struct이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리키는 관리 포인터 더하기 길이만 담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int 배열의 as span으로 탑로우를 만들 때 힙 할당이 0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슬라이스로 또 다른 뷰를 만들어도 역시 힙 할당 0이죠. 네 번째 줄의 포이치는 데미지 버퍼의 4부터 11 인덱스를 직접 순회합니다. 유니티 2021.2 이상의 네이티브 어레이는 as span이나 as read only span으로 변환할 수 있어서 네이티브 메모리 구간을 복사 없이 순회하거나 파싱할 수 있습니다. string.as span도 문자열 파싱 핫패스에서 자주 쓰이죠. 마지막으로 C# 11과 13의 변화입니다. C# 11부터는 ref struct 내부에 ref 필드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덕분에 스팬도 더 이상 내부적으로 byreference라는 특수 타입을 쓰지 않고 순수 C샵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예시가 C# 11의 ref 필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ref struct myspanT를 선언하고 네 번째 줄에서 internal ref t 밑줄 ptr로 내부 관리 포인터를 직접 선언하고 있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입니다. 스코프드 한정자능이 참조는 현재 메서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를 컴파일러에 명시합니다. 우발적인 ref escape를 막는 방어선이죠. 첫 번째 줄의 스코프드인 라지 버프는 선 바깥으로 버프의 참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보장합니다. 세 번째 줄의 return ref buffer.data는 스코프드 때문에 컴파일 에러죠. 그리고 C# 13에서는 ref struct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제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where t allows ref struct 제약을 붙이면 제네릭 타입 인수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티 6 이후 C# 11, 12 기능이 점진적으로 활용 가능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선택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C# 7.2부터 11까지 읽기 전용 참조 전달은 인이 기본입니다. C# 12 이후 새 API를 설계할 때는 호출부 명시성을 위해 레프 리드 온리가 권장되죠. 여러 값 반환이나 트라이 패턴은 모든 버전에서 아웃 더하기 인라인 선언이 정석이고, 양방향 수정은 꼭 필요할 때만 레프를 씁니다. 배열이나 필드 요소의 제자리 수정은 레프 리턴 더하기 레프 로컬, 스택 전용 버퍼는 레프 스트럭트와 스팬, C# 11 이상에서는 레프 필드와 스코프들을 씁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값 타입이 포인터 크기의 2배에서 3배를 넘고 수정이 없으면 인이나 레프 리드 온리가 기본 선택이라고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프로파일러의 스트럭트 카피 항목을 눈에 띄게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